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론의 제6장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론의 제6장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시에서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이미저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저리. 영어에서 이 RY라는 것은 집합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미지의 군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107쪽의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입니다. 페이지 107쪽 그걸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한 8째 줄쯤 내려가면 지각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그다음에 상징적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가장 근원적인 게 시각적 경험이다. 이런 말 나오죠. 이미지는 시각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과 관련된다. 그래서 지각적인 이미지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기관에 따라서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8쪽으로 넘겨보세요. 108쪽.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운동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자, 거기 이제 108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10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비유적 이미지부터 나오죠. 자, 이 비유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비유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다. 원관념 플러스 보조관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비유적 이미지는 그 두 번째 단락이 한 7, 8째 줄쯤 내려가면 불명확한 비물질적인 관념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부여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의 넷째 줄부터 좀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지각은 단일한 감각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적 경험의 종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너무나 유명한 거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김광균의 그 외인촌에 나오는 이야기죠. 김광균의 외인촌. 여기에 지금 보면 그러면 뭐가 원관념이냐? 바로 이 종소리가 원관념이죠. 철음이 붙으면 이 철음이 보조관념이 되겠죠. 철음. 그러면 이것은 시각에 청각할까요? 청각에 시각할까요? 당연히 종소리가 원관념이죠. 그러니까 종소리는 청각이죠. 자, 이걸 분수로 표현했으니까 바로 청각에 시각화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물으면 시각에 청각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청각의 시각화가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이미지와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미지와 상상력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것을 많이 잘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9쪽에 보면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거기 특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1집부터 시와 그림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하 관물, 나로서 사물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겠죠. 이물 관물은 사물로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거고. 또 이제 한자의 제자 원리가 육서가 있죠. 뭐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런 게 있는데 이 상형 원리는 바로 현대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미지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통해서 파악된 사물의 외관을 도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때 찬기파랑가라는 유명한 향가가 있죠. 찬기파랑가. 이 찬기파랑가라는 것은 109쪽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락.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죠.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달, 또 조약돌, 또 잣. 특히 이제 잣 같은 것은 고미한 인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작품을 보면 색채의 대비가 상당히 뛰어나죠. 자, 110쪽으로 넘어가면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 이거는 이제 황진이의 시조죠. 황진이의.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조가 멋있는 이유는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을 베어낸다고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기나긴 밤은 시간이고 한월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시간의 공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진이의 시적 상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110쪽의 그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에 보면 이미지 사용의 역사는 그리스 시대나 혹은 그 이전까지도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이미지의 그런 역사.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이질적인 두 사물의 유비관계, 유추관계죠. 가지고 성립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즘이라고 해서 이미지스트 무브먼트가 나오죠. 거기 밑에 보면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미지즘 운동이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1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111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그래서 이질적이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상들 사이에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질서를 부여해서 통일성을 부여한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이게 나왔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불교의 어떤 깨달음.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처럼 한용운이 첫 키스의 기억을 모종의 위험과 고통을 연상케 하는 날카로운 것과 연관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상상력이다. 그래서 소쩍새의 울음, 그 다음에 천둥을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국화와 연결시켜요. 이런 것들이 또 상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러니까 이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이 작품은 그 뭡니까? 중년 여인의 원숭이. 이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국화협회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상징의 재문맥하다. 또는 이제 이걸 개인적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2쪽을 넘어가서 이미지즘과 한국시라고 나왔죠. 이미지즘.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2쪽입니다. 이미지즘.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적 경험. 자, 이런 시각적 경험을 어떻게 생생한 제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 이제 가을이라는 시가 나오죠. 흉의 시는 물타리에 몸을 기댄 불화한 이렇게 나왔죠. 불화한. 이 불화한이라는 말은요. 네 번째 줄에 이건 얼굴빛이 술기운 튀거나 혈기 좋아서 불구스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흉과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단락 나왔죠. 이미지즘 운동의
영향을 끼친 파운드, 에즈라 파운드죠. 한자의 상형 원리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역에서 나오죠. 군중들 속에 환영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 축축한 검은 가지 위에 꽃잎들. 결국은 이 지하철역에서라는 작품은 바로 거기서 써보세요. 무기력한 현대인의 초췌한 모습. 볼 수가 있겠죠. 무기력한 현대인의 초췌한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하이쿠, 이행시죠. 이 하이쿠라는 게 이행시인 하이쿠를 상당히 잘 연상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광균이 114쪽의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이제 6줄 정도 나오죠. 대표적인 이미지스트 중에 한 사람인 김광균은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김광균이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의 주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각적 이미지의 피상성과 평면성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그래서 자, 특히 이제 김기림의 작품 중에 바다와 나비라는 게 있죠. 바다와 나비. 이 상방 공간과 하방 공간의 대비를 이루는 이 바다와 나비라는 또 명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116페이지에 바다와 나비 전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다와 나비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제 어떤 불선에 대한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17쪽에 보시면 이미지와 시작품의 이해라고 나와요. 4번. 자,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 단락 둘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시 전체 문맥에 비추어짐으로써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래서 서정주의 자화상, 서시, 윤동주의 서시, 김수영의 풀 모두 바람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바람의 이미지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자, 여기는 좀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윤동주에다 가로를 묶으세요. 윤동주의 바람. 잎새를 가볍게 흔드는 미풍이나 별을 스치는 바람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계약하는 근원적인 삶의 조건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8쪽의 세 번째 단락. 한편 서정기의 바람이라고 나왔죠. 서정기의 바람은 한 군데 한 군데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격렬한 대기의 유동으로서의 바람이다. 윤리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격렬한 반응이다. 자, 거기서 한 세 줄 내가면 그로테스크란 말이 있는데 기괴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서정주의 이제 문둥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는 딱 오행으로 돼 있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 밤새 울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정주의 다시 문둥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쪽에 정종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죠. 이건 너무 유명하죠.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제 120쪽에 보면 시인이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행위를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정지영의 유리창 기록 뭐냐? 죽은 자식과의 영적 교감이다. 죽은 영적 교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쪽이 이 박스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김수영의 시에는 시적 이미지가 당대현 씨를 지배한다고 나오고요. 폭포라는 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22쪽. 그래서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 호수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소리,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23쪽. 그래서 이상에서 본 것처럼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이미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